수원에서 열린 한시 100일장. 200여 명에 이르는 참가자 중에 장원이 가려졌다. 한자를 이용해 중국의 전통적인 시 양식에 따라 짓는 한시. 한문과 성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 오랜 공부와 습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시는 양반의 고급 문화이자 인재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되어 왔다. 이조 500년 시대는 그로 과거 제도를 했거든. 그거 이제 한시의 장원 된 사람을 바로 뽑아올리거든. 바로 관직이 바로 나가버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지금 고시나 마찬가지예요. 올해 발굴된 조선시대 필사본 한시집.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딴 책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시가 실려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초부. 글자 그대로 나무꾼이다. 그는 조선 최하층 천민 노비였다.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명성을 날리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대중적인 인지도가 대단히 높았던 노비신이다. 나무하던 노비 초부. 그는 누구이길래 일개 노비의 신분으로 당대의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인이 될 수 있었을까? 조선은 양반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이 양반을 위해 짜여졌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경제력을 갖춘 중인과 평민들 사이에서도 양반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천민들 또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이곳에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한 직업 화가의 화첩이 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직업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의 화풍을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척의 배가 강을 건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화폭의 상단엔 그림의 주제가 된 듯한 시가 쓰여 있다. 이 시와 첫 글자만 다를 뿐 똑같은 시가 다른 그림에 있다. 조선의 천재적 화가 김홍도의 도강도. 동호 봄물결은 쪽빛보다 푸르러 또렷하게 보이는 건 두세 마리 해오라기. 노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 아래 산빛만이 강물 아래 가득하다. 조선 최고의 화가 김홍도의 마음을 움직인 시는 누구의 작품일까? 최근 한 대학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필사본 시집이 발견됐다. 시집의 제목은 다산시령. 다산시령이라.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딴 당대 명사들의 시선집이다. 다산시령 정약용. 그런데 이 시집 안에 또 하나의 시집이 있다. 그 다산시는 요만큼 한 몇 페이지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부 유고 이렇게 되네요.
정초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이 이재고 여씨가 소노권 그러니까 노비의 문권 노비 문서를 소는 이제 불태워 버렸다. 이 소자가 시집의 저자는 초부 나무꾼이다. 책은 놀랍게도 그가 노비였다고 적고 있다. 이 시집에 실린 노비 초부의 시는 모두 70여 편에 이른다. 이 중 김홍도가 그림에 옮겨놓은 바로 그 시가 있다. 시집엔 군데군데 시어를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시를 공부한 흔적이다. 필사자는 노비 초부의 시를 마치 교본처럼 두고 연구한 것이다. 역시 시작 연습 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아울러 이제 유명한 그 시인들의 작품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필사를 해 두어 가지고 두고 보려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었겠죠. 정초부의 시는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것만 10여 권. 책엔 시인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는 월계라는 지역에 살았고 여춘영이란 사람의 노비였다. 그가 살았다던 월계는 어디일까?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해동 지도에 따르면 월계는 옛 양근현 지방으로 오늘날 남한강변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와 양주 일대를 가리킨다. 지금은 팔당댐 건설로 수량이 늘었지만 조선 당시만 해도 강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마을이 들어서 있었던 옛 월계 지역.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광주의 한 마을에서 정초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어릴 때 한학을 공부했었다는 한낙교 씨. 내가 아는 거는 결국 이 문집이 없어서 그 문집은 없거든. 보신 적도 없으시죠? 없지. 문집이 없어서 많이는 모르나 구전인들이 오는 거 한 서너 수는 내가 외우고 있어. 그게 이제 외워주지. 그러니까 동호 그가 낭송한 시는 김홍도의 그림에 실린 정초부의 시 동호범주. 그는 내용을 정확히 필사하기까지 했다. 마을엔 정초부의 시 서너 편이 구전돼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나 우리 동네 그런 저 정초부라는 분이 있었다. 그 정초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남의 집 하인이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글이 그렇게 아주 출중해가지고 그런 시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옛날 집터를 찍겠다고. 인근엔 정초부의 주인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 있다. 여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이 집터 저 떡으로 전부 집이었었거든. 근데 다 허물어지고 요것만 딱 남았었어요. 그 이름은 빈청각. 만드는 방식 그대로. 경기도 광주시 수청리에 위치한 이곳엔 함양여씨의 종가가 있었다. 함양여씨는 정승을 배출하고 대를 이어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일대의 명문가였다. 그러니까 대대로 다 벼슬을 하셨으니까. 그게 또 옛날에 정치적으로다가 하면 상당히 비중이 크셨나 봐요. 그래서 유명한 거죠. 여기 산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초부의 주인이었던 여춘영은 누구일까? 그를 통해 정초부의 자취를 찾아보기로 했다. 형제를 두셨는데 여기 계세요. 바로
이제 여기 예 맞네. 이제 그 경종 중에 함양여 씨의 족보에 따르면 여춘영은 영의정을 지냈던 여성제 5대 손으로 문중엔 그가 문필에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천주교 문제로 해서 그 숨어 살던 교인들 중에 그 정약용, 이벽, 정약전, 그 정약용의 삼형제, 정약전, 정약종, 그 삼형제, 이벽 이런 어른들이 거기 와 있었으니까 연세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젊은 세일들하고 같이 상대하시면서 기록에 의하면 그는 1734년에 태어나 1812년에 사망했다. 그 경기전 천봉을 뒤수받았지만은 취임을 안 하시고 쭉 내리 벼슬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지내시면서 자기 집 종이었던 정초부를 참 친구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서로 시를 주고받고 그 혼접집에도 그래서 그 주고받은 시가 많이 나와 있고. 주인 여춘영과 그의 종 정초부는 일반적인 상전과 노비의 관계가 아닌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굴된 여춘영의 문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책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은 초부다. 정초부와 함께 지은 시. 정초부를 대상으로 지은 시는 물론 정초부가 죽자 추모하며 지은 제문까지 실었다. 나무할 때 모습일랑 영락없는 시골뜨기. 술 한 잔 들어가면 그야말로 천진했지. 이 시에 있어서는 오로지 우리 정초부가 가장 뛰어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과 노비 사이에 이렇게 문학으로 맺어진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문으로 정초부의 생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는 1714년 태어나 76세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시인으로 당대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정초부. 그는 나무하던 노비였다. 정초부는 당대 최고위 화원이었던 김홍도에게 영감을 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김홍도의 풍속화인데요.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나무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등 뒤에는 몸집보다도 더 큰 나무찜을 메고 있습니다.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고단한 생활이 묻어나는데요. 나무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정초부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초부는 어떻게 그 어렵다는 한시를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지난 10월 수원 화성에서 열린 한시 100일장. 잠깐 보겠습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시제와 운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경연을 시작한다. 경연은 뒤날릴 양자입니다. 보셨죠? 참가자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한시를 공부해온 중장년층 이상의 사람들. 한시를 짓기 위해선 까다로운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제 그
글자 맞춰가지고 내용 이제 기승전결 해가지고 이어 나가면은 이제 이들의 손엔 한자의 성조를 표시한 메모가 들려 있다. 우리말에는 없는 한자음 고유의 높낮이를 맞춰 시를 짓기 위해서다. 적어도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 한문에 대해서 평칙이 있고 또 여기 이제 법칙이 있어. 거기 양식이 있어. 양식에 따라서 가는 거라. 한편의 한시를 짓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규칙은 보통 10개에서 15개 내외에 이른다. 한시에 대한 평가 역시 문학성 이전에 형식이 먼저다. 규칙에 맞게 지어진 시만이 한시란 이름으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육획하면 육지하고 바다라. 육지 바다. 이거 둔하거든요. 육지 바다. 둔하고. 이건 철강하는 한 문자라. 철강. 그래가지고 동서는 동사끼리, 형용사면 형용사끼리 이래 대꾸를 맞추거든요. 이거는 육지와 바다 같으면은 이거는 쇠와 돌멩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철강 이 자체가 한 단어가 쇠잖아요. 요거는 육지하고 바다니까 안 된다. 그럼 탈락이에요? 탈락이. 한시는 정확한 규칙 안에 예술성을 담아야 하는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분야다. 즉 말하자면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작곡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음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 짓는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노비 정초부의 시는 어떨까? 심사위원들에게 정초부의 시 3편을 제시했다. 취조. 누가 지은지 잘 짓다. 저희가 알기로 이 시를 지으신 분이 조선시대 때 노비셨다고 들었어요. 노비 아니라 누구라도 요새상 그래 못 짓습니다. 글 가지고 보면은 인물에 상관없이 이 시 내용 자체는 뭐 상당한 수준에 있는 학자예요. 무역이랑 교류랑 똑같은 소리를 해요. 상당히 많이 보고 잘한 사람이 옛날 잘한 사람. 옛날 분인 것 같다. 요즘 사람 저래 못 짓습니다. 한시의 본고장 중국의 기준으론 어떨까?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중국인 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했다. 东湖春水碧于蓝，百鸟分明见两山。柔乳一声飞去尽，夕阳山色满空潭。所以这首诗呢，它押韵，是押的这个下平韵，是十三弹韵，这个十三弹韵。这首诗的写作，它的格律是非常的合乎格律的要求的啊。在中国古代的诗歌里面，既符合格律的要求，又能够写非常具有优美意境的这样一个诗歌是很难的。所以这首诗的水平，它的这个写作水平，它具有的艺术啊，这个水平是很高的啊。 한시의 엄격한 규칙 안에 특유의 서정적인 필치를 녹여냈던 정초부. 그는 노비의 신분으로 어떻게 그토록 높은 수준의 한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정초부의 주인이었던 여춘영. 그의 후손들에겐 집안의 노비였던 정초부가 한시를 공부하게 된 사연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 번마지 그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켰대요. 뭘 들켰느냐면은 그냥 혼자 중얼중얼하고 자꾸만 시를 읊으더라고요. 캐 물어보니까 그 주인 장관이 자꾸만 그 친구분들하고 앉아서 읊고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흥미가 있어서 전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야 야, 이 사람이 참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으셔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한학을 갖다가 아주 정통으로 아주 가르쳐 주시고. 조선시대 시인들의 일화를 묶은 책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노비를 소나 말과 같은 주인의 재산으로 생각하던 조선시대, 노비에게 한시 교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여춘영의 아버지는 노비가 어깨너머로 들은 글을 외우자 재능을 기특하게 여겨 아들 여춘영의 글 공부에 함께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시를 짓는 일이 가능했을까? 정초부가 지은 한시를 우리말과 중국 고어의 발성법으로 각각 다르게 낭송한 후 소리공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한국인의 낭송음은 소리의 높낮이가 일정한 반면 중국인의 소리는 변화의 폭이 크다. 이제 동호 이렇게 넘어갈 거, 동호 이렇게 해서 탁 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리에 강세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또 어감을 넣어줘가지고 정말 밋밋하면서도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면은 이 듣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부르면 노래 부르듯이 이 강한 인상을 남겨주게 돼가지고 이 말을 즉 시조를 읊조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듣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이제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낭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한시의 엄격한 규칙. 따라서 한시를 짓는 일은 중국 음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영시를 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없이 영어로 든 시를 쓸 수가 있나요? 어렵잖아요.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한자를 잘 아는 양반들조차 한자의 성조를 표시한 운서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운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책입니다. 따로 맞춰야 돼요. 한시는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였다. 그래서 좋은 시라고 하면 그런 형식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장기간에 걸친 그 공부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비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것, 뭐 여러 가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따로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인집 도령과 노비로 20살 차이가 났던 두 사람. 주인의 배려로 어린 도령과 글을 배우게 된 정초부는 여춘영이 어렸을 땐 조력자로, 커서는 친구로 평생 함께 공부하며 시를 통해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인 여춘영은 정초부의 재능을 양반 사회에 널리 알렸고 정초부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정초부가 노비의 신분으로 양반도 짓기 어렵다는 한시를 쓰고 자신의 시로서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인 여춘영과의 인연의 뒷받침이 컸다. 정초부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노비 출신인데 그 경우도 보면 아주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또 뭐 주인 잘 만나서 그것도 일정하게 그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뭐 이런 우연들이 좀 겹쳐서 가능했던 거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선집 병세집. 연암 박지원과 이덕무, 강세황 등 사대부 출신 문인들 속에 정초부가 있다. 양반 사대부를 제외한 시인으로서는 이 정초부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록한 작품도 열대수라서 결코 양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정조시대에 편찬된 겁니다만 정조시대 사대부들의 그 암흑에 놓고 봤을 적에 정초부 시가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선시대에 글을 나는 노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시까지 짓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초부는 비록 노비였지만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글을 나는 노비들이 서류 처리와 같은 주인의 잡무를 대행하며 노비들의 수장으로 살았던 데 비해서 정초부는 평생을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왜 좀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무꾼으로 살면서 한시를 창작했던 걸까요? 서울 인왕산 자락 아래 위치한 주택가. 조선시대 도성의 서북쪽에 위치해 서촌이라고 불리웠다. 당시 서촌 지역이었던 종로구 옥인동 일대엔 지금도 구불구불한 옛 골목길이 마치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당시 서촌은 중인층의 집단 거주지였다. 그런데 조선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이곳에 특별한 모임이 결성됐다. 그 문인들이 모이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시작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 아주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평민의 그 시인으로서 이쪽에 그 문단에 등록되신 분들이 269분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석을 못하면은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 문인들이 활동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시회의 이름은 옥계시사.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규장각 서리를 비롯해 역관, 의관, 율관 등 당대 전문가 집단이었던 이들은 경제력과 교양,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분제에 가로막혀 고위 관직에는 나아갈 수 없었다. 이들은 옥류동 계곡에 정기적으로 모여 당시 양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었던 한시를 지었다. 그들의 시엔 조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다. 중인층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펼칠 기회 자체가 없죠. 양반은 기회를 못 찾은 거고. 그런 점에서 중인층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자체가 일정하게 좀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셈이죠. 이들은 정 4년마다 시선집을 간행해 양반 못지않은 자신들의 능력을 기록하고 알렸는데 여기에 노비 시인 정초부의 시와 그에 대한 소개도 실었다. 중민들이 천민이었던 정초부를 자신들의 책에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초부의 시선집 초부유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봉송, 김승선, 상묵, 출수, 화산이라.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정계 유력 인사들과 교류했다. 당시 아주 그 노론 쪽에 또 나름대로 인물인데
나중에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인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노론 쪽 인물도 있고, 이 소북 쪽 인물도 있고, 아마 남인 쪽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양수리 일대가 좀 그래요. 양수리. 그 다산 초당도 보면 양수리고 좀 소내가 그 근처이고 뭐하고 하는데 그쪽 서로 교류가 많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조선 후기 조정의 실력자였던 김종수는 대사관 김상묵과 정초부가 주고받은 시들을 문집으로 엮기도 했다. 당대의 양반들은 초부가 천혜님을 분명하게 밝혔고 생김새는 괴이하고 말도 어눌하지만 시를 잘 짓는다고 칭찬하고 있다. 심지어 그를 선비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는 어떻게 일개 노비의 신분으로 이토록 다양한 양반들과 교류할 수 있었을까? 우선 그 당시는 시를 잘 짓는다. 그럼 그 자체가 보면 이름이 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번 보고 싶어 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더군다나 이 중인 서리층만 하더라도 뛰어나다 이러면서 하는데, 노비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신기한 물건 누구나 보고 싶어 하듯이 그런 호기심들이 있겠죠. 그는 양반들을 따라 산수를 유람했다. 금강산까지 다녀오며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시로 남겼다. 신선께서 푸른 바다 파도를 보고 싶어 허공에다 100군데를 높이도 쌓았구나. 하루살이 세상은 먼지 더미로 덮여있고 해와 달은 동서에서 문을 활짝 열었네. 노론 실세들의 시모임 동원아집의 현장을 묘사한 글에도 정초부가 등장한다. 정초부는 당대 최고 권력을 지닌 노론의 폐쇄적인 시모임에까지 초청을 받을 만큼 명성 높은 시인이었다. 그러나 양반들의 시회에 드나들어도 그가 처한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맨다리를 드러낸 채 집신을 신은 초라한 이방인이었고, 페랭이를 쓰고 도롱이를 입은 채 대청 아래에서 양반들에게 시를 써 바쳐야 하는 엄연한 천민이었다. 조선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였던 것이다. 시 개원으로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시 자체만 제출해서 그 자체를 평가받고 의미를 보이지 않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시인이다. 시문 자체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반들의 경우에 시문을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종과 주인으로서 또 양반과 천민으로서 그것은 엄격하게 유지를 해줘. 그는 재능을 구경 삼아 찾아오는 양반들에게 한 편의 시를 남겼다. 강가에 있는 나무꾼집일 뿐 과객 맞는 여관이 아니라. 내 성명을 알고 싶다면 광릉에 가서 꽃에게나 물으시오. 한시를 잘 짓는 정초부가 당시 양반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인 여춘영은 달랐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변변치 않게 살았으니 세상은
돈을 끔찍히 여길 뿐 인재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며 초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초부의 시가 양반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더욱 유명해질수록 천민은 재능이 있어도 이를 펼칠 기회조차 없는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제의 가로막힌 현실 속에서도 정초부는 한시를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가 선택한 푸세 투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초부 유고가 발견됐다. 표지 제목은 정유갑집 초로되어 있어서 이게 박제가의 문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옆에 초부 부라고 해서 초부 시집을 부록으로 달려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발견된 동명의 필사본과는 달리 정제된 글씨로 쓰인 게 특징이다.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글자를 여기가 오자가 났기 때문에 도려내고 그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가 종이를 다시 덧대가지고 글자를 수정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틀린 글자는 정성스럽게 고쳐 누구나 보기 좋도록 정리했다. 이분들의 시를 쉽게 구해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이 그 두 분의 시를, 명성이 있는 두 분의 시를 함께 한 책에다가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같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초부의 전집을 보고 싶은데 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정초부의 시가 이렇게 많이 하나의 시집으로 엮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읽힌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집엔 모두 유고란 제목이 붙어있다. 즉, 그가 죽고 난 후에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초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시집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솔거 노비와 함께 독립생활을 하면서 납공을 바치는 외거 노비를 두고 있었다. 이들의 집은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도록 가까이에 배치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마루가 없잖아요. 그죠? 마루가 없기 때문에 이 문지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문털만 만들어놨지 문살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나무를 그렇게 벽장하고 짜가지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구멍을 놨고, 또 여기도 보면은 기둥도 보면은 이 자꾸 기어놨잖아요. 기어놨다는 건 자기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집이 이제 폐가 된 걸 뜯어오거나 이렇게 기둥이 그렇게 성한 게 없습니다. 저기서 잘라가지고 이어주고 이런 게 바로 경제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외거 노비의 집은 부엌을 포함해 3칸을 넘지 못했고 대부분의 노동력은 주인집을 위해 썼다. 외거 노비들은 비록 독립생활을 하긴 했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 있었다. 노비 정초부의 생활은 어땠을까? 초부 유고에 의하면 주인 여춘영은 그를 면천시켜 주었고 그 후 정초부는 갈대울에 살았다고 기록돼 있다. 정초부가 살았다는 갈대울은 어디일까? 주인 여춘영의 집이 있던 수청리와 멀지 않은 곳에 갈대가 많았다고 전해지는 마을이 있다. 월계라고 불리우는 이 마을은 지금은 댐이 들어서고 철도가 놓이면서 변했지만 과거엔 습지가 발달돼 있었다.
지금도 갈대가 일부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월겹에서 특히 또 갈대우리라는 지명이 나오는 걸 볼 때는 그 월계 협 중에서 물이 들어와서 좀 완만하게 된 지역, 이 지역. 그러니까 갈대가 살았을 것 같은 그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보고요. 이 위쪽 마을을 월계 마을이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해서 그걸 팔 때는 당연히 남한강 물길을 이용해서 서울로 뗏목을 타고 가면은 뭐 반나절 정도 거리면 충분하고요. 기록에 의하면 정초부는 양인이 된 후에도 나무꾼으로 살았다. 그는 이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해 생계를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대 주민들은 뗏목을 타고 남한강의 물길을 따라 서울을 오갔다. 김홍도의 도강도에 실렸던 시 동호 범주는 나무찜을 싣고 서울로 가던 정초부의 눈에 비친 한강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대문. 조선 후기 당시 이곳엔 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땔감을 실어오는 상인들로 큰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양인으로 세상 앞에 선 정초부.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난했다. 산세는 진작부터 산사람 얼굴을 알고 있건만 관아 호적에는 아예 들늙은이 이름이 빠졌구나. 큰 창고에 쌓인 쌀을 한 톨도 나눠 갖기 어려워 높은 다락에 홀로 오르니 저녁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네. 관아에 호적에 이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노비 신분을 호적에 말소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특혜를 줬다. 이런 뜻인데 거꾸로 정초부에서는 이 관아에 등재된 호적이 없기 때문에 노비로서의 신분이 해방은 됐지만은 경제적인 부분들은 국가의 환곡 등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평생의 굴레였던 노비의 신분을 벗었지만 정초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뿐이었다. 양인이 된 그는 전보다 더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당시 조선은 양반 수가 급증하면서 평민의 세해 부담은 늘어났다. 조선 후기 부패한 사회상을 풍자한 봉산탈충. 양반인지 아지 마시오. 해달량이라는 양자에다가 해달이 소만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다. 그런 말이요.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되는 혼란한 사회상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에 발행된 공명첩. 조선 정부는 재물을 받고 관직을 부여해주는 공명첩을 남발했다. 양반의 증가는 세금과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양인층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결국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양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노비로 팔기까지 했다. 양반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노비가 되는 게 낫다는 극단적 선택이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차라리 노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기관이나 뭐 양반에게 일단은 예속이대가 일단은 소위 말해서 먹는 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정쩡하게 가난한 농민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신분상으로 예속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죠. 정초부는 가난조차 시로 풀어냈다. 한밤중에 다락에 오른 것은 달빛 구경하려는 것 아니고 아침 새끼 곱기 끄는 것은 신선되려는 것 아닐세. 여춘영은
능력이 있어도 평생 굶주리며 살아야 했던 정초부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가난에 시달리던 나무꾼 정초부는 1789년 7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그것을 펼칠 세상을 끝내 만나지 못했던 정초부. 여춘영은 그를 보내며 마지막 당부를 덧붙였다. 저승에서도 나무 아는가, 낙엽은 빈 물가에 쏟아진다. 사만 땅에 명문가 많으니 내세에는 그런 집에 나시오. 다음 생엔 부디 명문가에서 태어나시오. 정초부를 아꼈던 여춘영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정초부의 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더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양반들이 썼던 당대의 명작들을 제치고 노비의 시가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기억될 수 있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분제에 가로막혀 세상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한 노비에 대한 안타까움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랐던 민중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일 겁니다.